안녕하십니까. 지하세계 혐오살롱 김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급으로 흥행을 일으키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흥행이 덜한 모습입니다. 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한 금요일 오전에 이제 직전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응답이 25%, 부정응답이 66%가 나왔습니다. 25% 그러니까 20%대 박스권에서 굉장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총선 직후부터죠. 총선 직후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24%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한 2, 3주 정도 해서 26%까지 지난주에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1%포인트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어차피 20%대 박스권 그래도 전반부보다 후반부 6% 가니까 전반보다 후반부고 그랬는데 다시 25%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곧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미미하게나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 주느냐 이것이 올라가 주지 못하고 답거나 다시 하락하느냐 이것은 뭐가면은 다음 전당대회 되고 윤심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윤심의 영향력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느냐 흥행하지 않느냐 또 어떤 형태로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아니면 뭐 창윤이냐 뭐 어떤 형태로 흘러나에 따라 연계가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흥행보다는 아무래도 구도 간의 친윤, 비윤 간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지만 당심이나 민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어떻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지라는 걸 보면서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 그러면 뭔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말이 자꾸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윤의 기치를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높게 들었는데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말은 했지만 그걸로 못 믿겠고 더 변화가 필요해. 누군가 변화의 계기, 힘,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돼.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겠네 라는 여론이 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치고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 시장님 말 중에 하나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를 반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명확히 반윤이죠. 본인은 반윤이라고 안 하는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를 하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반대한다 이 정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문을 내면서 첫 번째가 수평적 당정 관계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지난 총선 참패, 지난해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참패 이어졌던 거는 당이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했다. 너무 종속적이었다라는 반성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일문일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오래된 친분 관계를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는 다르다.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된다. 물론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 그건 사적인 친소 관계고 공은 공이다라고 했어요. 당대표가 되면 다르다 이거. 그렇죠. 수평적 당정 관계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라면 이제는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느끼겠지만 대통령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한동훈 위원장도 잘 알고 있죠. 용납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대통령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로 보면 지금까지 상황, 뭐 실제 대통령의 여러 경로, 대표적인 건 지난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주도하는 비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빼서 그냥 민생특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건 둘 사이가 도저히 다시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표현에서도 이미 난 다른 길을 가겠다가 나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는 레토릭이에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한동훈 후보를 반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오, 두 분 다 동의하시는군요. 전략적으로 봐도 지금 서는 스탠스가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전략적 스탠스는 전통적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당의 전략적 스탠스와 좀 다른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입장을 안 밝혀도 되었고 예. 또 국민의힘 지금 사실상 당론이다시피 한 당론을 수용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그쪽 캠프에서는 이해를 하니까 예. 어디한 상황에도 이런 입장을 밝히든 저런 입장을 밝히든 어차피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왜 최상병과 관련해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을까? 예. 그거는 명확하죠. 이미 당선된 이후를 바라보는 거죠.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당을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제가 좀 의외인 것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주진우 의원인가요? 예. 예. 뭐 확실한 대통령의 사람인데 사실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그쪽에다가 지원 의사가 있더라도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후보가 만류를 하든가 아니면 내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굳이 그런 것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이후 어떻게 갈 것인지 현재 한 후보의 심정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이제 그 오찬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게임을 할 때 삼국지 게임을 할 때 맹획이라고 하는 인물을 되게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맹획이 누구냐? 이 삼국 시대 때 이제 이 좀 변방에 있으면서 이제 나름 독창적으로 자기 군주로서 자기 영역을 개척해 갔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 의원이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이 후원을 입고서 주력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변방에서 네 스스로 뭔가 이 나라를 일군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또 공방이 오갔던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인물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자기 창업을 한 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창윤이라고 그러는데 창업한 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쪽인데 한동훈 후보도 자기가 창업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주 든든한 기존에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군주가 키워줘가지고 이 자리 왔다고 봐야 돼요? 후광을 입었죠. 입어서 그 자리에 갔고 왜냐면 그전에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의 검사장급 검찰의 검사장급이었고 물론 국정농단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 한동훈 당시 검사 얘기가 많이 됐었죠. 예. 영민하다, 뭐 일 처리를 잘한다 이렇게 됐었고 뭐 당시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피해 사실 공표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검사지만 그냥 주목을 받았던 검사였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였죠. 그냥 검사에 불과했다. 네, 좀 물론 이제 여러 번 공범장급. 자천받았지만 근데 그거를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인 거는 윤 대통령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아 다음 후계자구나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면서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모습에서 약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좀 줬거든요. 그런 데서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광은 받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픽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 덩치를 키운 건 또 본인의 어떤 내공이다, 실력이다, 뭐 보든의 전략이다 이렇게까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아주 고전적인 어떤 설명 방식인데 변증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변증법이라는 것이 그 혁명으로
이제 해결의 질적 변조법도 변화가 있고 이루어지려고 막스의 하면은 변조법. 예. 엄청난 압력이 형성이 되고 음. 성숙이 됐어야 됐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지금 후보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원을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정권 초기에 황태자적인 역할 위치상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후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발탁부터 예, 그랬어요. 그뭐그 당시는 황태자였죠. 그런 위치상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반윤이냐 아니냐 이 예.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위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윤 논쟁이 벌어짐으로 예. 해서 더 부각을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되고 이해를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닌 지금 반윤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또 안철수 지금 그런 똑같은 반윤 노선을 갖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을 받는 거는 한동훈과 윤석열만큼 그 관계가 극적이지가 않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관계에서 예. 반면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약간 식상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자기 후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윤이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신의를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워줬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김정숙 여사 등등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공격을 합니까? 그럼 뭐 거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지칭하면 이거 저 친한 지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신의가 중심이 그러니까 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신의를 가져야 되지만 공적인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는 친소의 신의를 따지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윤 기치를 내뱉다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한동훈 위원장은 반윤의 기치를 본인이 내걸었다기보다는 그거는 대선 주자로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것도 있고. 또 근데 반윤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어떤 인식의 각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난 대선 주자로서 민심을 쫓아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걸림돌이 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윤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대선 주자로서 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윤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윤정부의 성공을 얘기한다고 레토릭이지만 어쨌든 나는 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심을 쫓아가는 거다. 근데 윤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상관없죠. 내가 친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야 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야 될 길인데 친분 있는 나의 오래된 선배가 있다고 해서 아 선배니까 피해가야지 이러진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윤의 기치라기보다는 본인 갈 길 가겠다. 그게 근데 반윤으로 비춰지면 어떡하지? 똔티아 가겠다. 지금 여러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친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거는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고. 저는 앞서 이제 홍영식 선생님이 변증법을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벤처 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이제 변증법 핵심은 정반 합의잖아요. 그렇죠. 지양입니다. 핵심은 보존하고 모순된 건 바꾸는 게 이제 지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건데 벤처기업의 장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대기업이 되면 이 벤처기업의 장점은 가져가고 근데 대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훨씬 조직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의 후광으로 됐다고 해서 이 상태만 남아있다면 바뀌어진 환경 또 새로 바뀐 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정반합으로 그걸 설명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표현한다면 그 과정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한편에서는 뭐 그런 데 대한 비난, 즉 이 사적으로 봐서 배신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그 논란이 될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 국민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한동훈 관계에서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저는 과거에 이제 윤 대통령의 모습을 연초부터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약간 따거 리더십이거든요. 형님, 큰형님. 예, 나를 따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인을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본인 위나 아니면 다른 진영, 적은 강력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밑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예. 밑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곳곳에 검사들이 다 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자기 뭐 예전에 가까웠던 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 다시 용산에 다 불려서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챙겨요. 그런데 반기를 두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 더 위의 권력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밑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거리듯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회학에 보면 이제 사회 갈등론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냐 이게 갈등 구조다. 네. 이게 또 이제 정말한 얘기하시면 역사 발전은 또 이 정이 있으면 또 반이 있고 둘이 또 이렇게 충돌하다가 갈등을 빚다가 이제 더 좋은 합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라는 게 역사 발전인데 한동훈 전 후보와 이제 윤 대통령이 갈등을 빚으면서 보수가 좀 더 합으로 가는 더 발전하는 합이 될지 근데 정치에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얘기를 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결정됐어요?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빠른가요? 왜 저기 당 대표는 한동훈 한세 결정됐어요? 해보나 마나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 결선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든 안 가든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않겠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높다. 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지난 23일 출마 선언문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고 다만 특검 후보 추천해서 변형을 줘서 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잖아요. 대법원장 추천으로. 예.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전망하기에 그게 상당히 모험적인 거예요. 대통령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당한 공경에 처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자고 그랬어요. 물론 특검 후보 추천인데 그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후보 추천 문제가. 그래서 일단 받자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지지층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60%가 넘게 60% 내외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라는 게 지지층 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물론 당원들은 책임 당원들은 지지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어서 여긴 또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그 가장 본인으로서는 위험한 최상병 특검법을 던졌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건 그냥 이 정도로 가면 뭐 말씀하신 대로 결선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만 있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여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판세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확연히 기운 상황이라면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의원도 뭐 있긴 합니다만 왜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의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저도 이제 뭐 여론 이 정치판에도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옆에도 계속 지켜보는데 사실 이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 가장 큰 자기 성공한 방식으로 정치를 해석하고 풀어간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방식대로 성공한 그 공식이 있는 거고 나경원
이제 후보를 합시다. 예. 후보 원희룡 후보 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한 방식으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 놓고 볼 때 어떤 구도가 이래 만들어졌을 때 10년 뭐 반년 예를 들어 언론에 나오듯이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다면 예. 본인의 성공 방식 플러스 윤 대통령의 성공 방식을 합했을 때 승승함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 국민 여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의하면 25% 민심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25%는 전체 국민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아마 그 무당층 지지자들만 여론조사한 겁니다. 예. 여성택 반지라고 해서 그것이 25% 반영이 되고 나머지 지금 75%는 책임당원입니다 말입니다. 예. 책임당원은 전번 김기현 대표 당선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여기는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론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 층들은 그 유동층 그러니까 유동층을 주대가 없다는 의미의 유동층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아마 당사자들은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선 투표 이야기를 했는 게 충분히 결선 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승부산이 되고 뭐 나름대로 계산이 그려서는 거고 두 번째는 각각 두 인물의 경우는 이 선거판에서 안 나왔을 때 또는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사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때 사실 두 후보의 이 정치적 위상이라는 거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 거기에 대고 득표로든 아니면은 그 포지셔닝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고 뭔가를 분명히 해놔야 될 지금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예.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두 개면 얘 아니면 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어. 한 3번, 4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찍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될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면 일일이 한 사람을 나머지 3개 선택지를 찍은 사람들이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용산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원희룡 전 장관을 친윤이 밀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왜 처음부터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정컨대는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체제가 오래 못 간다. 그럼 그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이 생각을 했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포션은 크지 않아요.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의 체급을 올려서 지금까지는 중진 다선 중진이지만 좀 변방이 있었거든요. 이제 본류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체급은 여기서는 체급을 올리는 목적으로 나오시는 걸로 보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더라도 저는 한 뭐 80% 확률이 한동훈 나경원의 거의 1대1 구도 물론 유상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대1 구도로 간다면은 80%는 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선 주자인 한동훈 위원장과 붙음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혹시 흔들리거나 그럴 때 바로 대항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구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뒤에 원희룡 장관이 나오면서 뒤늦게 나왔어요.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가 애매해졌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 3등을 하면 오히려 정치적 체급만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나온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당원에서는 더 이겼고 2등을 했거든요. 여론에서 조금 져서 했지. 그러니까 그 정도 체급이었는데 만약 원희룡 전 장관에도 밀린다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이제 본인이 윤 대통령의 민심이 윤 대통령을 계속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발을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친대한민국이다. 거리를 일정 정도 뒀거든요. 거리를 두면서도 마땅히 대안이 없는 용산이 그래도 나를 밀 거야 물밑으로. 실제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또 용산에서 맞듣지 않고 용산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막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은 친윤도 친한도 아닌 분들은 나경원 의원이 좀 표를 가져가고 친윤표는 좀 더 강하게 원희룡 장관이 아주 드러내놓고 친윤을 얘기하고 표를 좀 흡수해라. 요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에 가면 그러니까 예. 이제 첫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선되지 않고 결선을 가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재역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전략이다. 그거는 이제 그 초이스 뭐죠? 트라이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늘어난 정도예요. 그게 가능성이 확 늘었다. 물론 결선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고 친윤 후보가 된다. 요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둬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냥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하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합산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김웅 전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동훈 쪽으로 돌아선 지금 108명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중에 한 17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한쪽으로 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고 이제는 나는 친윤이 아니라 친한으로 간다고 17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당선인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 편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좌우 양쪽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민심하고 좀 다르겠지.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당대회 민심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가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 보수 지지표, 국민의힘 지지층에 네. 그런 표가 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26%에서 이번 주 25%가 되지 않고 뭐 27, 28 이래 올라가면서 30%를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간다면 이제 그런 그 정서가 변수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테고 지금 그렇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를 하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들어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 개혁, 변화를 시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놓고 볼 때 보수 개혁, 보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금 상황에 되고 이 한동훈 대표 지금 모르게 되나 이런 상황이 되고 변화만 지금 이래 메시지를 전달해 줘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게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의정본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갑한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개혁이든 혁신이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 열망이 당긴 거다. 이게 저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차이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그때 뭐 저랑 다른 방송에서 같이 하면서 얘기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17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명 투표로 17명이나 한동훈 후보 측에 손을 들이는 거예요. 기명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보좌진들이 파견 나갔던 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요라고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다른 동의어가 저는 대통령이 싫어요라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뻔히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친윤으로 분류됐었던 배현진, 박정훈 의원까지도 보좌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랑 같은 길을 안 가겠습니다는 선언이에요.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물 밑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대놓고 돕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7명이나 도왔다는 거고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30명 정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그 정도면 예. 더군다나 대통령과 대립각을 명확히 키우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정도가 한다는 거는 꽤 이건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의 네임덕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무기명 투표로 나머지 분 남아있죠.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체제가 과연 오래 갈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체제에 성공할까? 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서툴고 내공도 없고 제가 볼 때 인간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데 그건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체제가 성공할까?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가면 성공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가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가 돼요. 그럼 미래 권력으로 아주 빠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피부로 힘이 어느 쪽에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가면 물론 대통령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않고 가면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기명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 판세를 잊고 어떻게든 이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신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위 말하는 안티 한동훈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한테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사실 한번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54년생입니다. 한동훈은 73년생이에요. 19살 그러니까 이제 10년으로 따지면 20년 정도 차가 된단 말입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은 사실 설 자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 대구시장으로 내려올 때 생뚱맞게 갑자기 왜 홍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하느냐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반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홍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꿈은 내 뜻은 대구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구시장 연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한번 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표가 한 후보가 대표에 당선돼 보세요. 홍 시장 입장에서는 평생 꿈을 꿔왔는 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냐 뭐 이것저를 떠나갖고 홍 시장의 지금 현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전부터 총선 때부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온 어린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거라는 거는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거고 어린애라는 거는 정치적 내공이 짧아서 실패할 거라는 계속 그걸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견제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키워주고 있지 않나? 사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만 안 썼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안 됩니다. 그냥 패배한 총선에 패배한 장수였고 어디 가서 집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홍준표 시장이 소환한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게 홍준표 시장의 큰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한 1, 2년 앞두고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그 보수 지지층 사이의 인지도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호감도도 높고. 그러면 한 2년 전에 나오면 바로 대선 주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만 호출돼도 그러느니 그냥 당대표에서 대통령이랑 치열하게 부딪히고 패해서 나가라. 후보군에서 떨어져 나가라. 그런 장기적 포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권 내부 일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아니다. 그건 제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당 대표가 되는 데는 홍준표 시장의 도움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는 도움이 컸지만 홍준표 시장의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런 배팅이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 20%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민주당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휘발성도 강하고 폭발성도 강한데 뭐 우리가 좀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추진될 경우에 그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 그럴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건 아니면 이제 뭐 후보 진영일 때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뭐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홍 소장님, 2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역대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에서 탄핵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10% 전후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20%대에서는 탄핵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이릅니다.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그 지표로 봐서. 두 번째, 우리가 전국을 이해를 할 때 하나의 지표를 갖고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예. 마치 대통령 지지율 하나 갖고서 지금 정치 상황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예.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도 봐야 되고 그 진보 보수 지표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게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 이번 갤럽 조사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보니까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2가 예. 나왔죠. 그러나 비슷해요. 지난주는 보면 국민의힘이 32고 민주당이 28, 24% 오히려 뒤졌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반사익을 내려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진짜 탄핵까지 가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2%인데 이게 40% 훌쩍 넘어가서 예. 적어도 저기 조국 혁신당하고 합하면 50% 넘어가줘야 이게 탄핵의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나만 놓고 탄핵 여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저기 좁게 해석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당 지지율이나 특히 보수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물으면은 지금 보면은 어느 조사고 간에 보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불붙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 최혜병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임성근 사단장을 왜 이렇게 감싸려고 했느냐, 뭐 김건희 여사와의 그런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거기에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불법적인 개입 또 이제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대통령과의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현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탄핵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략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황들이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신문과 방송의 반 이상 뉴스가 다 그 내용들이었어요. 예. 최소원 씨가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든지 또는 용인했든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공분이 엄청나게 예. 올라갔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다음에 탄핵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때 우리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었어?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당에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 절대 이거는 민심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정치권은 사실 그 민심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또는 그 앞에서 길에서 잠깐씩만 길을 안내를 할 뿐입니다. 예. 2016년도 회상해 보면 당시 광화문에서 거의 매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처음에 민주당이나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안정론도 좀 얘기가 예. 나왔었고요. 총리 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민심이 그 무슨 소리야 그거 안 된다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자 탄핵 소추로 돌아섰거든요. 그게 거의 한 달 반, 2달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분이 돼야 되는 거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저는 여기서 나오면 일단 제일 문제하는 건 지금도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이미 나온 거는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밑에 참모들이 한 얘기 보면 7월 31일, 8월 2일 이런 데 지난해 대통령이 전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안보실장 전화 안 받았다,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여러 통화가 나왔고 특히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는 그날 대통령과 8월 2일 날 3번 통화했고 회수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사 서류의 회수 관련이라고 여기까지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과 3번을 통화했죠. 그런데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대통령은 계속 얘기해왔고 참모들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미 정황은 나오는데 명확한 기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면 법적인 책임이라 직권남용이랄지 무슨 뭐 군사보안법을 위반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데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 요구하겠죠. 다 뜯어보겠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 특검법입니다. 혹시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냐. 민심이 그런 요구들이 커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가 있으면 이런 팩트들 국민들이 느끼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팩트들에 대해서 이게 가는 거지. 정치권에서 탄핵시킵시다. 인위적으로 뭐 탄핵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건 안 돼요. 절대 그게 탄핵이라는 말을 많이 꺼낸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역효과만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이제 우리 저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탄핵에 대한 사고 방식인데 왜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안 하고 섣부르게 왜 자꾸 이 대통령 탄핵을 꺼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있냔 말이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봤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당이나 합리적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합리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건 아주 가끔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분 대부분 저는 뭐 여러 메시지나 야당 의원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메시지는 그냥 지지층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지층에 얘기해서 본인은 도드라지고 살겠지만 전체 야권의 동력이나 이런 건 떨어뜨립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네 그 지지층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시지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지지층 유튜브에 가서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고 빛이 안 나죠. 때깔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아무튼 기사를 안 써주나요? 국민들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용감해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한번 변증법 이야기를 더 합시다. 변증법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 양적 그 축적이 질적 변화를 전환시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탄핵 때 보면은 질적 변환의 그 촉매제를 역할을 했던 거는 이게 최순실 딸의 문제, 입학 문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10대 그리고 20대들이 분노했다. 굉장히 분노를 하고 분노가 행동으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는 좀 죄송한데 여론에서 이 등가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10대, 20대에도 한 표, 노인도 한 표지만은 여론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래 세대들의 이 정서가 이 노인 세대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어차피 이 세상은 미래 세대가 살아야 될 세상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 10대, 20대들이 분노를 하면서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탄핵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죠. 최혜병 이 청문회 때 법사위원장 하셨던 우리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굉장히 그 거칠게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원래 그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반대로 지지층에서는 시원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반응이 다 엇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이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서 봤을 때 정청래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방식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거칠어요, 아니면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거칠죠. 상당히 거칠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더 심할 줄 알았는데. 원래 정청래 위원장이 훨씬 더 심한 편인데 네. 그건 사실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법사위가 제일 관심을 받는 상임위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상임이에요. 예, 여야의 대결도 제일 선명했고 과거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맡는다? 너무 독주처럼 보여서 오히려 중도 의원 확장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생각이 아니죠.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했던 건 약간 유머가 들어갔잖아요. 성함이 뭡니까? 뭐 이러고 공부 좀 하세요. 내가 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유상법원과 하면서 약간 피식 물론 부적절하죠. 근데 피식 웃게 만드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그 정치를 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뭐 물론 희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적절하긴 위트가 하지만 섞여 있으니까. 위트가 섞여 있어서 그 정도의 대결은 뭐 봐줄만하다. 근데 그게 저는 약간의 통과 의례 아마 기싸움 차원에서라면은 그 정도까지 봐줄만한데 앞으로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보수층이 볼 때 가장 이제 좀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웠던 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최혜병 이 순직과 관련해서 여러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옹호해주고 싶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복을 입고 별을 달고 나타났잖아요. 이제 삼성 장군, 이성 장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군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최혜병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는 뭐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물어야 되는데 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는 군 장성들을 일종의 모욕 주기를 했다라는 거에 이 보수층이 굉장히 불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좀 적절하게 잘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진실을 파헤칠 수는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 여론 정서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의 의무인 거고 4대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비하하거나 또는 그것을 뭐 조롱하거나 이런 경우 역대 옛날에 뭐 내가 거론을 하지 않기도 굉장히 심각한 조롱도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예를 들어 최상병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했고 예. 장성도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도 그 장성이 즉 뻔히 다 알잖아요. 장성이 자기 의사 결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왔는 거 아닙니까? 성명하복 체계가 워낙 강하니까. 네. 그러면은 진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도 서로가 애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일반적으로 그 풀고자 하는 문제 또 그 내막이 어떠했든 형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 되고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결국 나중에 국민의 민주당으로 봐서는 외연 확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약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중섭 본부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있었고요. 김기환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다 군 출신이고 현역 군인입니다. 신범철 차관을 제외하고는 다 군 출신인데 자 이분들이 군복을 입었지만 일부 이제 현역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과연 군의 명예에 맞는 일들을 했느냐. 당시 일부는 선서도 안 했고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뭐 안보상 또는 수사상이라는 이유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군복에 걸맞는 행동을 이미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그것대로 지적하고 예,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예우를 해줘야 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군복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려 나왔던 것이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군의 사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상병 사건만 해도 많은 해병대면 귀신 뵙는 해병대 우리나라 군 중에서도 제일 군기가 세고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제대로 군생활 해봐야 겠다. 그럼 해병대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많은 이번에 그런 절망감이나 군기 떨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해병대 대원들도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더 오히려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이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도 부적절했는데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으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어났다 앉아라 나가서 10분 동안 있어라. 요거는 전 부적절해요. 그거는 조롱식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군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고성할 것도 고성으로 할 것도 아니고 준엄하게 거기서 꾸짖으면 국민들이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나가서 10분간 반성하고 오세요.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아니고 그건 전 부적절했다고 봐요.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해병대 전후에 이제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야 우리 해병대 좌파 해병이 지금 해병대 전후에 좌파 해병이 어디 있고 우파 해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또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분열 구도가. 이걸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냐? 결국은 또 정치인들이 또 만든 거예요.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갈라치기가 되고 또 해병대도 지금 좌파 해병대와 우파 해병대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또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정치인들이 그 표현을 좀 쓴 연예인 출신 해병대원이잖아요. 아 해병대 출신 연예인이잖아요. 유명하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김은국 봅니다. 교수. 예, 부적절한 표현이고 맞습니다. 뭐 진실을 밝히고 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서로 간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좌파고 우파고 해병대 출신으로 그분이 해병대 정신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네, 프레임이거든요. 군대마저 군인마저 또 예비역들마저 좌파우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분열하면은 전쟁 터졌을 때 적이 누군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안보와 국방 관련해서는 좌파우파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보다도 후보가 뭐 지금 2명인가요? 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올 것 같고, 뭐 이인영 의원도 뭐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뭐 재신임 투표처럼 아마 이제 전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연임하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또 당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대선까지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연임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국민 유권자들에게 비칠까, 독이 될까. 우리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임은 불가피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주장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먼 뒤를 봤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뭐 동의합니다. 지금 당대표 연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당대표를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고, 물론 이제 현재 당과 당대표와 이제 당대표도 재선이 되잖아요. 재선됐을 때 당대표는 입장이나 처지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예. 이제 다음 당대표가 되면은 그 다음 대권 후보까지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기 때문에 당내의 극심했던 지난 대선 때의 경선과 같은 그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현재의 당대표와 다음 당선됐을 때의 당대표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현재와 같은 당대표의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설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이 다음 이 대선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뭐가면은 현재 방식대로 다음 당 대표를 하면은 제가 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바뀐 처지로 개혁혁신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그건 꼭 그런 등식이 승리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모양은 참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에도 역대 전당대회되고 경선이 없었다는 건 이거는 처음이에요. 내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새 자체가 안 좋고 두 번째는 자, 이 신임 투표가 됐을 때 그 수치가 참 고약해요. 90% 이상 나오면 북한이죠. 북한이 돼버리는 저 거예요. 위쪽하고 똑같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고 90% 이하가 나온다면은 그것도 또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가 불신 그거다 말입니다. 이 경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 수치 해석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경선 그 과정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민심으로 볼 때 안 좋은 모양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연임을 하는 이유를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확정적으로 연임을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연임 얘기를 꺼냈을 때 자기는 그냥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다. 그 얘기는 곧 윤석열 정부의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민생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어떤 국정 운영하는 방식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한번 대표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연임을 좀 도전하게 됐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근처나 그렇게 우리 박 실장님마저 이재명 대표의 말을 거지고대로 안 믿는군요. 있는 많은 분들이 올 봄부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피식 웃었대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 그때 굳이 이제 뭐 전당대회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인데 그걸 뭐 3월, 4월 총선 직후에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만 거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연임할 거다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방탄 때문인지 뭔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지 그 이유와 뭐 다를 수가 있지만 연임할 걸로 연임을 시도할 걸로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최근에 바뀐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뭐랄까 잘못된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진짜 속내는 뭡니까? 연임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속내. 왜 연임하려고 하는 속내? 뭐 방탄 리스크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거는 당권에 대한 리더십, 당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봐요. 여기서 더 어떻게 확고하게? 공천 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번에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거거든요. 당시 공천권, 올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어요.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리스크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벌하게 공천에서 다 그렇게 찍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천권이 없잖아요. 지방선거 21년 지방선거 말고는 뚜렷한 선거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의원 몇 명, 그 다음에 자기들 가까운 분들을 이제 각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는 분들 빼고는 공천의 그런 강도가 총선보다는 훨씬 약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소한 당대표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확고한 대선 주자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립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추정하는 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연임이 더군다나 이번에 단독 출마가 된다면 뭐 당대표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는 건 훨씬 더 확고하게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대통령이 되는 데는 멀어질 수 있다. 좀 더 담대하게 가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좀 얘기 하시는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일극 체제, 독주로 보이면 중도층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더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또 변수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면 또 이제 복잡계니까 제작진은 너무 못하니까 상대평가에서 오히려 독주로 가도 그래 차라리 나 중도층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이제 양측의 비호감 결집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건 뭐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당의 장악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런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관련된 자료를 경기도가 내놔라. 우리 경기도는 못 준다. 뭐 이런 실갱이를 벌이면서 김동연 지사를 굉장히 공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대선으로 가는 이재명 대표의 앞길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친명계 의원들의 전략적인 공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봐야 되겠죠. 지금 5번 총선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도권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절감했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전국 지역구 선거에서 그 투표차는 5% 내외였는데 의석수는 뭐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의 표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친명계의 그 장악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 전당대회와 같이 뽑나요? 그 저기 최고위원 저기 위원장들을 지역구 위원장들을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도 당장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확실한 그 명심이 반영될 수 있는 인물로서 경기도 도당 위원장을 앉히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앉혀야만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이게 비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그렇게까지 공격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까? 김동연 지사가 지난번에 한 보름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여기에서는 이제 당 대표가 그때 당시에도 뭐 연임 기정사실로 봤었고 대신 지방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1년 전 이내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당원 당규 개정을 의결했는데 당시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건 아니다. 맞아요. 절차를 어긋났다라고 썼어요. 명분은 본인이 당무에 가서 그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을 의결하는 참석 대상인데 일이 있어서 못 가서 내가 페이스북에 남긴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쓰는 거는 이건 내 뜻인데 이거 써야지 바로 이게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고 아마 주변의 조언도 보고 작정하고 쓴 거다. 작정하고 쓴 거죠.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다른 나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딱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예, 선언입니다. 저도 이 김동연 지사 측의 분들을 좀 몇 분 아는데 대선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언제 그걸 좀 할까? 제가 오래전에 들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어떤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한 것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그걸 얘기한 거죠. 물론 물밑에는 전해철 친문의 핵심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을 자문위원장,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계속 친문 인력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 물밑에서 그게 보였지만 아예 공표한 건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작됐다. 김동연 지사도.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에서 이제 문매를 가는 거죠. 더 싹이 더 크기 전에. 그렇죠. 그래도 싹은 있을 텐데 그 덩치를 키우는 거를 막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뭐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도 그분들이 뭐 시장하고 도지사의 끝일 분들은 아니니까 이제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물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당시 이제 선거를 같이 이끌었던 김부겸 전 총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러면 언제 용트림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사실은 관전 포인트예요. 이재명 독주 체제를 이분도 사실은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타이밍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는 이제 시작됐다 그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속 이대로는 있지는 않겠죠. 정치인들만큼 이 정치인의 생명은 권력 의지. 그럼 뭐 정치라는 목적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보통 거니까. 우리가 평론하거나 일반인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뭐 권력이 화신이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강하다? 봅니다. 강하다고 보는데 단지 언제 어떤 그 명분으로 이제 그 나서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상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예. 적어도 김부겸 스타일은 승선 없는 싸움은 안 할 겁니다. 단지 이제 그 경기지사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승선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고 거기도 정치는 짧잖아요. 예. 사실 정치 한 거는 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면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인이 뜻을 세워서 대권에 도전을 한다면 승선할 수 있는 싸움을 하겠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좀 더 지금 당내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어차피 중요한 거는 당의 대표 대권 주자가 돼야 뭐 그다음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도 뭐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 또 당원들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로 되는 게 강한 지지층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흔들기 쉽지 않죠. 나왔다가 당의 핵심 지지로부터 비판만 받고 당신이 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냐 불리하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은 언젠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예.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많은 분들이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때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나와봐야 사실 당의 목소리,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데 그 지지층들한테 지금 공격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받기는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공격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건불 10년 화무 11홈이라고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과의 사담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두 분이 이제 사담을 나눈 건데 여기에 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저는 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김진표 전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그만 봐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까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은 굉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두 사람의 사담이니까 혹시 논평할 부분이 있을까요? 두 분? 뭐 짧게라도? 크게 논평하고 싶지가 않는데 김진표 정치인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당사자가 이렇게 정치를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해하는 김진표를 라는 인물을 놓고 볼 때 조금 그런 발언을 한 게 좀 의아했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그걸 떠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 입장에서 사고 구조에서 이 정세를 분석하고 통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거를 조금 보여줬는데 일반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하고 많이 그것이 유사하니까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데 예.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족들에게. 대통령실은 이제 해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의 사실이 해명은 아니다. 뭐냐면 정확한 워딩이 공지 기자들에게 바로 즉각 공지를 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독대를 요청해서 이게 22년 12월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뒤에 약 한 달 뒤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독대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있었던 말을 왜곡해서 드러낸 게 개탄스럽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대통령은 여러 언론에서 제시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박을 하려면은 김진표 의장이 한 얘기 앞서 그거 언급하신 이상민 장관은 사의 표명을 스스로 하는 게 낫잖아요 라고 김진표 의장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건 제가 강한 의심이 드는 사건이 있어서 그걸 좀 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일부에서 이태원 참사 자체가 150명은 넘게 숨진 참사가 뭔가 왜곡되고 조작됐다. 이건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음모론이죠. 당시 극우 유튜브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음모론이었죠. 예,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몇몇 음모론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 수사 결과로도 나왔어요. 무혐의처분됐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 수사 결과 뒤에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고 국정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그런 참사에서 담당 장관들은 법적 책임을 일단 논하기 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고 다 옷을 벗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전체 재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자리를 지켰잖아요. 지금 보고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음모론에 경도돼서 뭔가 다른 이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에 경도돼서 자리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거 좀 조사해봐.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하자. 음모론 맞는지.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혹시나. 근데 그건 물밑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의 비중을 두고 봐야지.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세계 10위권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그것 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건 희생자들을 또 희생자의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가해에 어떤 외국 음모에 따라서 희생됐다는 얘기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건 왜곡됐다라고만 했지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왜곡됐다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건 참사를 유도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팩트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팩트로 반박하지 않은 거는 제 경험상 볼 때 그냥 뭉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하세계 흉물살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